나는 평범한 도시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생이다. 과제와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던 어느 날 나는 방학을 맞이하여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방학 동안에는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로 했다.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창밖에는 흔히 들리던 자동차 소리도 이웃의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외출도 하지 않고 집에서 책을 읽다가 나는 문득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궁금해졌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다. 그때 갑자기 방문 너머로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또렷해졌다. 들려. 처음에는 TV 소리나 라디오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집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고 나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나는 조용히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았다. 그 소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같은 단어를 중얼거렸다. 들려. 이제 작은 목소리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이를 무시하기로 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소리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한밤중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점점 그 소리에 익숙해졌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들려. 라는 속삭임은 이제 날마다 일상이 되어갔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이 수상한 현상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밤이 되고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릴 때 나는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켜고 방문 앞에 뒀다. 몇 분 후 나는 녹음을 들어보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 볼륨을 최대로 올리자 뭔가 작게 잡혔다. 들려. 나는 녹음을 친구들에게 보내며 혹시 그들 중 누군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지 물었다. 며칠 뒤 친구 중 한 명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녹음 파일을 분석하여 소리를 조금씩 클리어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석한 것은 단순한 속삭임이 아닌 정말로 나를 들리게 해줘 라는 구체적인 말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해서 이 아파트의 과거에 대해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곳은 원래 미술관이었던 곳인데 오래전에 화재가 나면서 닫힌 후 아파트로 개조되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몇몇은 돌아가셨죠. 그의 이야기는 나를 더욱 소름 끼치게 했고 결국 나는 이사를 결심했다. 짐을 싸고 집을 떠나는 날 그들은 여전히 말했다. 들려. 마치 나를 붙잡으려는 듯한 그 소리도 이사 후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 밤 나는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문득 나는 내가 떠나온 아파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곳에서는 그들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다. 부디 들려줘. 이 이야기는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불가사의한 공포를 통해 독자들에게 오싹함을 주고자 하는 전형적인 한국 인터넷 공포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땅값이 치솟는 강남이라 아파트의 재개발 이야기도 있었지만 수년째 허물어지지 않고 그대로였다. 아파트 주민들은 하나둘씩 이사를 갔고 결국 백일동은 완전히 비게 되었다. 그곳은 이제 몇몇 용감무쌍한 이들만 찾는 도시의 유령지가 되어버렸다. 그 아파트 단지에는 무언가 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창문 너머로 검은 형체가 서성이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젊은이들은 호기심에 그곳을 찾곤 했다. 주인공인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가보기로 했다. 누구의 제안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우린 그날 밤 용기를 내었다. 여름 방학을 맞아 별다른 특별한 일이 없던 차에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았다. 어두운 밤 우리는 아무도 없는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정막이 넘칠 때는 그곳은 정말 으스스했다. 초입에 다다를 무렵 우리는 각자의 스마트폰을 켜 플래시를 비췄다. 그리고 백일동의 계단을 따라 조심스럽게 위로 올라갔다. 각 층의 복도는 쥐 죽은 듯이 조용했고 낡은 벽지는 벗겨져 있었으며 곳곳엔 희뿌연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누군가가 벽에 남긴 낙서도 만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은
손전 등 핑계로 서로를 놀래키려던 유령도시의 과거 방문자들이 남긴 것들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6층에서 그 무언가가 목격되었다는 제보였다. 가슴 속의 두근거림과 한 점 호기심으로 우리는 6층으로 향했다. 문제의 층에 도착하자 우린 서로를 바라보며 한 번 깊은 숨을 내쉬었다. 6층이라 적힌 벽에는 누군가 낙서를 해놓았다. 고인년 도망쳐. 나는 불분명한 글자였다. 아파트의 구조는 비슷비슷했기에 우리는 곧장 목격담이 있던 아파트의 북서쪽 끝 창문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밤의 도심이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것은 창문에 절대적으로 고여있는 검은 그림자였다. 처음엔 밖에 보이는 나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나무가 아니었다. 우아한 나무의 곡선이라기보다는 뚜렷한 사람의 형상, 정확히는 검은 실루엣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실루엣은 우리를 직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공기마저 차가워진 듯한 그 순간에 우리는 동시에 귀에 낯선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다. 한 여자의 흐느낌, 보는 울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 했다. 우리는 머뭇거리며 서로를 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한 친구의 플래시가 꺼졌다. 그 순간 우리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적인 충동에 사로잡혔다. 도망쳐. 누군가가 외쳤고 우린 그 말에 반사적인 반응을 보였다. 계단으로 서둘러 달려가며 뒤를 돌아보니 그 검은 형체는 사라진 듯했다. 초조하게 서둘러 아파트를 빠져나와 다시 밝은 거리로 나왔을 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이후로 우리는 그곳에 다시 가지 않았다. 이야기는 전설처럼 친구들 사이에 퍼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었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았던 것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강남의 그 유령 아파트에 가리에 있다면 조심하라. 그곳의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기에.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번잡한 일상을 떠나 시골 마을로 내려온 지 3개월. 은주는 조용한 시골 생활에 꽤 만족하고 있었다. 마을은 평화로웠고 이웃들은 친절했다. 하지만 하나의 예외가 있었다. 바로 은주가 이사온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귀신 나오는 집이라며 입을 모았다. 은주는 처음에는 그런 소문을 무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집을 피해 다니고 있는 걸 느꼈다. 낮에 밝을 때조차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이유 모를 오싹함이 느껴졌다. 어느 날 은주는 마을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게 된 수진과 밤 산책에 나섰다. 달빛이 밝게 비추는 길을 따라 걷다가 그만 폐가 앞에 다다르고 말았다. 수진은 그 집에 얽힌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 집에는 한 가족이 살았었대. 하지만 어느 날 가족 모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이후로 집이 저렇게 버려졌다는 거야. 마을 어르신들이 그러시는데 그날 이후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은주는 괜히 겁이 났다. 그래도 호기심이 발동한 은주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보고 싶어졌다. 두 사람은 용기를 내어 조금 더 집에 가까이 다가갔다. 창문은 모두 금이 가 있었고 앞문은 사가 있었다. 순간 바람이 불어와 낡은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둘은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 순간 은주는 뭔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휩싸였다. 봤어? 뭐가 있었어? 은주는 조심스레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젓더니 빨리 가자고 재촉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뭔가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느낌에 두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은주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 창밖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밤 은주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폐가 앞에 서 있었고 집안에서는 흐릿한 그림자들이 은주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그림자들은 은주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은주는 당장이라도 비명을 지를 것 같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귀에 노랫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을의 오래된 자장가였고 은주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느꼈던 기분을 떠올리게 했다. 아침에 잠에서 깬 은주는 꿈이 너무 생생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꿈이 아니었다. 방 안에는 낯선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그녀가 본 적이 없는
낡은 인형이 놓여 있었다. 소름이 돋은 은주는 인형을 들여다보았다. 인형의 얼굴은 마치 수십 년 전 것처럼 낡아 있었고 눈망울은 비어있는 듯했다. 은주는 소름 끼침을 억누르고 인형을 집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날 밤 은주는 다시 악몽에 시달렸다. 폐가의 문이 스스로 열리고 은주를 부르는 낮고 거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명확했다. 무엇인가가 은주를 그 집으로 부르고 있었다. 며칠 후 은주는 그 느낌을 없애기 위해 다시 집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대낮에 사람들과 함께였다. 집안은 생각보다 더욱 황폐화되어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은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벽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두꺼운 벽 너머 어딘가에서 은주가 악몽 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들이 여전히 웅얼거리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떠나지 않길 바라는 듯한 간절함이 느껴졌다. 은주는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은주에게 그 집에서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했지만 그녀는 이제 알 것 같았다. 그 집에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오래된 가족의 이야기와 그들의 슬픔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은주는 폐가 근처로도 가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꿈속에서는 그 집을 떠도는 가족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들 또한 자신을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은주는 그 가족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언젠가 그들도 평화를 찾기를 바라면서